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굉장히 양극화가 최근 들어서 심해지고 있는데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경제 토크쇼 픽에서는 최근 떠오르는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1부, 2부에 걸쳐서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가 될지, 정부의 대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NH농협은행의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정리해 줄 손동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88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도 2만 가구 이상 늘리고 꽉 막힌 아파트 공급을 위해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은 준공업 미분양이 나는데 그 규모가 LH가 이제 22조 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고요. 또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은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라고 하죠.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지금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엉망인 상태인데요.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나 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답니다. 이번 대책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대책 아무래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인데 이 그린벨트 해제가 12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아파트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0주 연속 상승 중이었고요. 7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대책 발표 직전 주에 주간 아파트 기준으로 0.3%가 올랐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숫자가 0.3 정도이거든요. 서초나 마용성 등에서 이제 지난번 2023년에 전고점을 뚫기 시작하니까 정부도 이제 좀 이 분위기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원래 서울과 인근의 신규 택지 이제 규모를 2만 가구 규모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제 주택이 부족할 거라고 우려를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이제 지금 결국 손을 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원래 기존안보다 4배가 많은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이제 풀어가지고 주택으로 공급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당장의 실수요자들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의 의미는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주택 공급 의지를 밝히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그린벨트는 이제 면적 기준으로 서초구에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노원구 순인데요. 강북 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강북 지역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가 이미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풀었던 곳인데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내곡동 그리고 강남구의 세곡동 그리고 이제 송파구의 방이동 일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는 이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이제 해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이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제 정부가 판단하는 곳인데 문제는 이게 서울 그린벨트의 이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3기 신도시도 정부가 똑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결국에는 1, 2등급지가 많이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등급지가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는 겁니까? 환경적인 가치가 높다는 환경적인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도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정형화된 땅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1, 2등급지의 행태라는 건 굉장히 뭐 능선을 따라서 굉장히 그 생선 가시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뭐 10만 평을 풀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은 8만 평 푸는 효과밖에 안 나는 그런 현상이라서 그럼 뭐 부분적으로 좀 1, 2등급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땅의 어떤 그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공급 확대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린벨트라는 것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건데 해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를 개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슈로 얘기를 하면 뭐 녹지가 훼손되는 거지만 거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쪽 김포의 양호한 농지가 훼손되거나 저쪽 남양주나 용인의 양호한 녹지가 훼손된다 그러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 어떤 것이 나을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기회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구도가 있고 그린벨트가 도시의 성장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는 계속 성장하는 거고 서울 대도시권의 수도권의 통근 시간이 지금 출근 시간이면 1시간에 가깝습니다.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세계 도시들의 통근 시간은 30분 남짓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란 사익 공간을 놔두고 뛰어넘어서 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그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이제 그린벨트를 활용함으로써 좀 정상화하고 도시 축소기, 인구 축소기에 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미 지금 기존의 공급 계획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거대한 숫자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안에 있는 서울시의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던가 노후도시도 1기, 2기 노후도시들을 다 멸실해서 다시 또 새로운 주택을 짓는 이런 공급에 대한 계획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해야 되나 그 타이밍이 맞나라는 좀 의문은 있긴 하고요. 9월부터 아마 3기 신도시가 청약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럼 3기 신도시 청약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더 좋은 입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기다리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검단 신도시는 벌써 개발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안 채워지고 있고 뭐 분양된 택지를 반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입지의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지의 문제가 어떤 도시 축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생을 하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구도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출근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대중교통망이나 GTX와 같은 그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외곽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개발의 밀도를 높인다는 게 나중에 도시 축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덜 들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로 너무나 집중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중하는 구도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도시 촉진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 밀도를 400, 500으로 올리는 구도하고 서울에 있어서의 밀도를 300으로 유지하는 구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개발 밀도가 400, 500이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개발 밀도가 300이 되는 게 정상적인 구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의 개발 밀도가 높아야지 외곽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상황을 줄일 수가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한 곳이 개발되느냐 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모습에 있어서 개발의 강도나 밀도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가지느냐에 대한 모습으로 사실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듯이. 근데 우리는 지금 집중화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더 집중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오세훈 시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도 연간 4천 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이 일정 물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내기가 참 힘든 게 현실이지요.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 제한 교육을 푼다면 상충하는 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 미치니까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 말고도 오세훈 시장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풀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굉장히 감성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래 세대가 어느 세대냐 물으면 답을 잘 못하는데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축소되는 상황이고 뭐 청년층에 있어서 그 출생률이나 혼인율이나 이런 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청년층이 그 미래 세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오히려 수요에 대한 정책들은 당장에 우리가 그 부작용을 받는 거지만 공급은 효과도 굉장히 장기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작용 자체도 미래 세대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그린벨트를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것들을 최근에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린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녹색 그 시설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녹지지대들을 뭐 공간을 재배치라던가 그 녹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것들을 변모시켜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을 오히려 활용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거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자체도 신중해야 되지만 해제를 하는 목적을 어디다 둘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엔 사실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보존의 가치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 얘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공주택을 져서 그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20년 장기전세라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형태의 주택인데 신혼부부가 처음에 이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처음 10년 동안 전세로 이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면적을 넓혀서 이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겠다 뭐 이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의 움직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게 대책 발표 이후 지금 저희가 딱 2주가 지났는데 바로 다음 주에 올해 최고 상승률이 나왔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긴장하는 숫자가 0.3 근처였는데 지금도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0.3% 근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별로 좀 없는 상황이고요. 공급 대책이 여러 차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신뢰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 중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발표가 된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남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40대 비중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DSR 자체가
정부가 강력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연끌까지 해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기보다는 뭐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DSR 안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주택 매입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임차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또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 좋은 준신축 위주로 좀 수요가 많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30, 40대 주택 매입이 굉장히 좀 가파른 이유가 청약 제도 자체가 30대, 40대는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분양 물량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까지는 당첨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축들 중에서 좀 입지 좋은 데들 위주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집값 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내가 또 지난번처럼 소외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지금 집값 상승세가 빨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은 벌써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6월의 상황이고 7월의 상황입니다. 근데 시세의 경우에는 한 두 달 늦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동안 못 올렸던 불확실한 어떤 시세 조사자들의 생각이라는 게 올랐구나 판단이 되면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은 반응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공급 정책의 어떤 결과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돌아보면 공급 정책의 발표나 뭐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시점에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서 분양되거나 입지돼야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돌이켜 보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도 정권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린 예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결과는 어땠어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효과를 가장 본 거는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죠. 지금 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세곡동, 내곡동을 풀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이명박 그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뭐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2008년 말 2009년 초에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9월인가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말에 본 청약으로 넘어갔고 2012년 11년 말에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 가격의 움직임 추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의 상승세를 거치다가 2014년까지 장기적인 하락세를 또 뭐 집을 못 팔아서 난리를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런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뭐 2009년 9월, 2009년 12월 올라가던 게 꺾이고 꺾입니다.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이야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에 그 서울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안정세를 만들어냈던 변곡점에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이 어쨌든 맞아떨어진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진 현상도 이게 뭐 롯데 문제는 있지만 반값 아파트로 분양을 해버리니까 민간 아파트 분양을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민간 건설 회사에서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망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효과는 보긴 봤군요. 그럼.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하고 입주하기까지 뭐 4년밖에 안 걸리고 1년, 2년 안에 분양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청년층의 경우에 어떤 연끌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기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잘한다면. 근데 지금 그린벨트 풀고 이런 그 88 정책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별로 없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빨리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 공급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린벨트는 이제 땅값을 좀 싸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공급 정책들은 사실 사업성 문제 때문에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공급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는 그러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 풀었는데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안정화에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사실 그때 또 금융위기가 있던 시기라서 그게 약간 맞물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전에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사실은 그린벨트를 푸니까 풀기 전과 그 직후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지수로 나타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언론에서도 과연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게 설왕설래 왈가왈부거든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만 기억하지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쯤에 픽스 사태를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네. 왔었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시기고 묘하게 또 판교랑 이기 신도시들이 그때 입주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게 다 모든 게 물리면서. 근데 그때는 그거 판교도 그렇고 다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묘하게 시기가 딱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장기 하락기에 이제 안정기라고 해야 되죠. 그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 중장기 공급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빨리 실행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다른 요소가 물려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예. 예. 근데 송 기자님,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네네.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근데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빠른 실행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영향을 주기는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단기적인 시장 영향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금리의 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은 계속 부동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은 또 중요하고 또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DSR 묻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수도권에서 5천만 원 연봉자가 4.5%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지금까진 3억 2,9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턴 4,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연봉 1억 원이면 8,4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히려 내일 이제 대출을 묶는 게 지금 단기 시장에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수요 쪽 이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함부로 약간 부작용이 심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갔다가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로 묶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공사비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도 이제 공사를 맡아줄 건설 업체들이 공사비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수익성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게 댐비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공급 확대 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와 있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도심에 있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분담금의 형태로서 이제 부담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투자의 어떤 시점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토지 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공의 개발 이익의 환수의 정도를 낮춰서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가든지 사실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설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 비용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요, 저 후보지로 떠오른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그린벨트 토지 기획 부동산이 쪼개기로 이건 뭡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걸 통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 그런 장치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토지 투기에 대한 부분으로 방어 장치로서 이제 도입한 게 그 뉴타운 시절에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다세주택을 잘게 쪼개가지고 토지 지분을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쪽에서 한 그런 행태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강한 토지 투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서울시에서 2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토지 거래 허가구의 허가 면적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녹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0제곱미터라는 게 이제 수준이 되는데 몇 평 60평 정도 되는 규모죠. 근데 과거에 굉장히 저밀의 도시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고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그런 곳에서는 200제곱미터도 사실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면적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 기자도 이 부분 취재해 보셨습니까? 저희 많이 취재를 해봤죠. 네. 3기 신도시 때도 해봤고, 네. 그래서 심지어 그 고향 창릉 신도시의 경우에는 창릉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제 고향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LH에서 도면 유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약간 투기가 우려가 되니까 이제 국토부가 그쪽 계획을 완전히 접었다가 네. 근데 그게 묘하게도 딱 1년 뒤에 그 근처에 창릉 신도시로 이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당장 이제 이쪽에 기획부동산 조사를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 정부도 이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양극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치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지금 벌써 0.3%씩 주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영남권이 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해제, 그러니까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어디가 딴 곳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린벨트를 푸느냐 안 푸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극화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방의 주택가격과 서울의 주택가격의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게 양극화에 대한 원인이고 진단이라 그러면 그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결국 공급 확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결국은 비딩하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비딩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뭐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대 제곱미터가 113억의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동일한 시기에 포항의 비슷한 면적은 2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양극화를 가속시킨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금 계속해서 어렵고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데 서울은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뭔가 정책 발표를 함으로써 좀 기회가 있는 거죠. 뭔가 경제적인 가치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 아파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이제 사용 가치로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가치라던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권의 입지 좋은 곳에 또 싸게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양극화를 불러오면서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화에 또 조금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는 이번 대책이 성공을 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에 대한 한 번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권에서 270만 호 공급하겠다, 뭐 공약 때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공급이 일부라도 됐으면은 이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 뭐 일부 공급이 지금 재정비가 안 되는 것들은 정정권에서 또 너무 규제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년이 좀 시간이 지나갔고 이쯤 됐으면은 그래도 이제 얘기했던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획 물량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글쎄요. 한 번 더 고민하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실행, 빠른 실행만이 답이다. 그린벨트에 관련돼서 푼다 그러면 사실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가 누누이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마음이 급하죠. 뭔가 이제 효과가 발생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 기다림에 있어서 불안하게 되면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이 막 작동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결국 강남을 묶고 이런 풍선 효과가 저쪽 노동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 한번 발을 디디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갖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흐름을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송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속도가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도 어떤 땅을 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이제
자연보존 쪽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후세가 개발할 땅을 좀 미리 남겨놓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어쨌든 1970년대 이후로 개발재정을 계속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쓸 수 있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입지에 어떤 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기 내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 이거 외에 네네. 그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방안이 정말 절실하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8 대책에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과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세봤더니 8개가 이제 법 개정 사항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의 어떤 협상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아파트, 다세대나 빌라에 대한 지금 안정화 방안이 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빌라 전세 사기 이후로 이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파트를 대부분 주류 시장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가 절반, 그다음에 비아파트가 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붕괴돼서 이 수요가 다 아파트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어떤 시장이 약간 엉켜있는 상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좀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주택 가격을 진정시킬 대책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지난번 급등기 때처럼 뭐 모든 주택 유형들이 다 올라가서 서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입지들 갈아타기나 무주택자들 좋은 입지들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DSR 안에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투자나 투기까지 들어온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많이 늘면서 진정이 될 부분이라 사실 이렇게 일부 지역만 과열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은 이 강남이나 마용성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정책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비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살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공급 대책들이나 수요에 대한 대책들이 88 안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일단 좀 성실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성장기에는 개발력이 많이 남으니까 뭔가 많이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뭐 택지 개발을 할 때도 광역 교통 분담금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매기면서 이제 개발을 유도를 했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니네 돈 남으니까 뭐 기부 체납해, 뭐 공공임대차 내놔, 뭐 이런 식의 이제 거기다 이제 재건축 부담금 내놔, 뭐 이런 식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성장기가 아니라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인축소기로 접어들면 그런 개발 이익에 대한 마진이나 기대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건설 비용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정비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과 관련된 구도에서 과연 공공이 가져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